이번 주 구글이 놀라운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사내 신규 코드의 75%를 AI가 생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주요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서비스나우는 15% 이상 폭락했고 IBM 역시 8%나 빠졌죠. 반면 같은 날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9%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술주 안에서도 극명한 생존의 갈림길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기술주 전체를 시험대에 올리고 도태될 기업과 살아남을 기업을 실시간으로 선별 중입니다. 오늘 그 생존을 결정지을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가 무엇입니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곽 주변에 깊게 판 물기를 뜻하죠. 즉, 강력한 진입 장벽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장 큰 해자는 전환 비용이었습니다. 한 번 도입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매우 까다롭고 비용과 리스크가 막대했기 때문이죠. 전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특정 소프트웨어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통째로 교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데이터 이전이나 직원 재교육, 호환성 문제 등 감당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 기업들은 매년 꼬박꼬박 구독료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SaaS 비즈니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던 해자가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죠. 낯선 외국 식당에서 현지어로 된 메뉴판을 마주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매달 월급을 주는 전담 통역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스마트폰 실시간 번역 앱이 등장한 겁니다. 카메라만 갖다 대면 한국어로 즉시 번역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 순간 통역사라는 직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통역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의 진보가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현재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가하는 위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밝힌 숫자를 다시 주목해 봅시다. 구글 내부 신규 코드의 4분의 3을 이제 AI가 직접 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작년 10월에는 25%에 불과했던 비율이 불과 1년 반 만에 75%까지 치솟은 겁니다. 성장 속도가 무려 3배에 달합니다. 비단 구글만의 현상도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전면 도입했고 메타 역시 개발 과정에 AI를 깊숙이 이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공포로 다가올까요?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비싼 돈 들여 소프트웨어를 구독했던 건 직접 개발하기엔 기술적 난도가 너무 높고 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가 수준 높은 코딩을 대신해주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빌려 쓰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것이 쉬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 회사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툴을 AI로 뚝딱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범용 소프트웨어에 매달 비싼 구독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물론 완전한 대체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앞당겨 반영합니다. 그 불안감이 이번 실적 시즌에 터져 나온 것이죠. 서비스나우의 실적을 뜯어보면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매출은 약 3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나 성장했습니다. 구독 매출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3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심지어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157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33%나 밀려난 셈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작용했습니다. 우선 중동 전쟁의 여파로 대형 온프레미스 계약들이 지연되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CFO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보수적인 전망을 가이던스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77억 달러 규모의 보안업체 아르미스를 인수하며 발생한 비용 부담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 마진과 현금 흐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죠. 결과적으로 시장은 당장의 실적보다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IBM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 159억 2천만 달러, 전년 대비 9% 성장을 기록하며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부문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지표만 놓고 본다면 박수를 받아 마땅한 성적표였죠. 그런데도 주가는 8%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연간 가이던스를 동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CFO는 1분기에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함을 보였으나 시장의 해석은 냉혹했습니다. AI 경쟁에서 이길 확신이 없으니 목표치를 못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진 것이죠. 특히 IBM은 지난 2월 엔스로픽 AI를 활용한 코볼 코드 현대화 발표 당시 주가가 하루 만에 13%나 폭락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최악의 낙폭이었죠. 여기서 언급된 코볼이란 과거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에서 주로 쓰이던 오래된 언어인데 이 낡은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영역마저 AI에게 잠식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존의 강점들이 AI라는 파도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 거센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까요? AI가 9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레드햇 리눅스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실적 지표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었죠. 사실 두 기업의 실적 수치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서비스나우는 가이던스를 높였고 IBM도 예상을 상회했거든요. 그럼에도 주가는 매서운 매를 맞았습니다. 시장은 현재의 성적표보다 AI가 바꿀 미래의 수익 구조와 인력 효율성을 미리 채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는 당장의 실적 부진 때문이 아닙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불신과 멀티플의 재평가에서 오는 충격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고꾸라지는 반면 반도체 분야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내에서도 냉혹한 선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업에겐 사형 선고와 같은 AI가 누군가에겐 든든한 방탄조끼가 되고 있거든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 시장이 기술주를 분류하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트리아지처럼 수술대 위에서 살릴 기업과 후순위로 밀려날 기업을 세 부류로 엄격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선별 기준 세 가지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기업이 코드를 파는가 아니면 컴퓨팅 자원을 파는가입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본질적인 갈림길입니다.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기 시작하면 코드를 상품으로 하는 회사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AI가 코드를 생성하고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규모의 컴퓨팅 파워입니다. GPU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즉, AI가 코드를 더 많이 쓸수록 컴퓨팅 자원에 대한 갈증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명한 곳이 오라클입니다. 최근 수주 잔고인 RPO가 전년 대비 32.5% 급증하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했죠.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매출 또한 전년보다 84%나 치솟았습니다. 레리 앨리슨 회장은 실적 발표에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현재 공급 능력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소프트웨어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도 서비스나우는 폭락하고 오라클은 사상 최대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서비스나우는 워크플로우 자동화라는 코드를 팔지만 오라클은 그 코드가 숨쉬고 작동하는 토대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이보다 곡괭이를 파는 이가 큰 돈을 벌었다는 말처럼 지금 AI 시대의 곡괭이는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성적표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24%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죠. 산업용 기기와 데이터 센터 분야의 견조한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소프트웨어주들이 추락하던 그날 이 회사의 주가는 19%나 폭등했습니다. 시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코드라는 껍데기가 아닌 코드 아래의 실체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AI가 기업의 비용을 아껴주는 도구인가 아니면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동력인가의 문제입니다. 같은 AI 수혜주라 해도 비용 절감에만 그치는 곳과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곳의 주가 궤적은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벳의 사례를 보시죠.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48% 성장하며 엄청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7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며 수주 잔고 역시 전분기 대비 55%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글에게 AI란 내부 효율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고객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핵심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코드의 75%를 AI가 작성한다는 것은 엔지니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그 기술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재탄생시켜
기업 고객에게 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CFO는 재무부서에서도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인보이스 처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절감과 매출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인 셈이죠. 덕분에 알파벳은 2026년 설비 투자 규모를 역대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이 이 막대한 지출을 용인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확실한 매출로 돌아오는 투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도 주목해야 합니다. 애저의 39% 성장률과 클라우드 매출 525억 달러라는 수치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회사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클라우드와 영업 부문의 채용을 동결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분기마다 수백억 달러를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도 인적 자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철저히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적 진보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래의 기업 가치는 사람에게 쓰는 돈을 얼마나 줄이고 그 돈을 AI 자산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산업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수혜를 입는 동시에 막대한 운영 비용을 감당하려 수익 구조를 철저히 효율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력보다 연산장치인 GPU 확보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오늘날의 냉혹한 현실이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AI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출만 줄어들 뿐 정작 새로운 수익원은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업은 매출 성장이 정체되는데 시장은 이미 AI 테마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했기 때문에 주가 평가, 배수 멀티부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AI를 통해 신규 매출 라인을 확보하는 기업은 설비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로서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기준은 AI로 인해 해당 기업의 전환 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대목은 다소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가장 핵심적인 지표일 수 있습니다. 전환 비용이란 소비자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다른 곳으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부담을 뜻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 비용이 오히려 급격히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예로 들어보죠. 특정 기업이 AWS나 애저, 구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적재하고 AI 학습 모델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었다면 어떨까요? AI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데이터가 누적되고 모델이 해당 환경에 최적화될수록 워크플로우가 복잡하게 얽히며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AI 확산과 함께 혜자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단순 기능을 제공하는 SaaS 기업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정 관리나 기본적인 협업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말이죠. 고도화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일정을 짜고 프로젝트 진척도를 관리해준다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굳이 구독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전환 비용이 사실상 0에 수렴하게 되며 단순히 바꾸는 차원을 넘어 아예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그런 단순한 SaaS 기업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업의 IT, 프로세스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니까요. 맞습니다. 서비스나우는 결코 가벼운 기능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AI 제품군 매출만 해도 올해 1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며 5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 건수도 전년 대비 8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주가가 연초 대비 33%나 빠진 상황에서도 자녀 수주 성능, 이 예상을 웃돈 점은 이 회사가 가진 저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서비스나우가 당장 위기에 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은 현재 매우 엄격한 잣대로 선을 그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 흐름 장악력이 AI 시대에도 변함없이 유효한지를 매 분기 성적표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서비스나우 급 기업도 15% 넘는 폭락을 피할 수 없는 구조죠. 예전처럼 한번 깔아두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 분기가 생존 시험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바로 오라클과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느 한 요소라도 흔들리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별 과정을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가와 금리 환경입니다.
이제 시야를 개별 종목에서 거시경제 매크로라는 더 큰 관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제 아무리 탄탄한 기업이라도 거시환경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밸류에이션은 쪼그라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금의 거시적 여건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 23일 기준 WTI는 배럴당 97달러, 브렌트유는 105달러 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이란과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차단된 탓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류의 핵심 병목 지점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유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쟁 전 72달러 수준이었던 브렌트유는 분쟁 발발 이후 한때 12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10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에 휴전을 무기한 연장했음에도 이란 항구에 대한 해군 봉쇄가 유지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유가 상승이 에너지 기업의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소프트웨어 종목에 타격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논리적 순서는 이렇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따라 오릅니다. 기름값이 상승하면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소비자 물가는 거의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성장주의 주가 평가 수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장주란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먼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할인율이 커지게 됩니다. 똑같은 미래의 현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으면 그 가치는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성장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먼 미래에 발생할 구독 수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반영해 가치를 매깁니다.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럼 현재 물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S&P 글로벌의 4월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를 살펴보면 종합 PMI가 50 이후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제조업 부문 역시 54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실물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 지표입니다. 기업들이 고객에게 청구하는 가격을 나타내는 산출 물가 지수가 거의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으로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면서 부품 조달 기간이 2022년 8월 이후 최장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게이프는 이 산출 물가 지수가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의 향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이 가중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뜻이죠. 노동시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올해 평균적인 변동 범위의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노동시장이 대외 여건 변화로 다소 취약해지긴 했으나 실업수당,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뚜렷한 균열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독이 되는 이유는 고용시장이 무너져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견조하게 버티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도 굳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이유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기준금리가 현재의 3.5%에서 3.75% 수준을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경기는 견디는데 물가만 다시 오르는 이 상황이 소프트웨어 주식의 최악인 까닭은 명확합니다. 경기가 꺾여야 연준이 금리를 낮춰 부양책을 쓸 테고 그래야 성장주의 숨통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버티는 와중에 인플레이션만 심해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멀어지고 성장주의 멀티플은 계속 짓눌리게 됩니다. 특히 고평가된 SaaS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기 쉬운 환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악재 속에서도 AI 인프라 투자는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2월 핵심 자본재 수주액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자본재란 항공기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기업들이 실제 설비 확장을 위해 발주하는 장비들을 뜻합니다. 고유가와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AI 설비 구축에는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파벳이 설비 투자 예산을 850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일반적인 IT 소프트웨어 지출은 줄이면서도 AI 인프라에는 과감히 지갑을 여는 이 선택적 집중 현상이 거시적 수준의 트리아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물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라는 삼중 압박이 성장주 전반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인프라와 반도체는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래 가치에만 의존하던 고멀티플 SaaS 기업들은 더 가혹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거시 환경이 옥석 가리기를 가속화하는 셈입니다. 이제 종목 분석부터 거시 경제 흐름까지 모두 짚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지금 투자자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보유한 기업은 AI 시대의 통행료를 받는 쪽인가 아니면 AI에게 시장을 뺏기는 쪽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행료라는 개념을 고속도로에 비유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변에서 영업하는 휴게소 식당은 통행량이 줄어들면 매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망 자체를 소유하며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업은 차량이 도로를 이용하는 한 꾸준한 수익을 올립니다. 오히려 차량이 늘어날수록 통행료 수입은 더 커지게 되죠. AI 시대의 디지털 고속도로는 클라우드 인프라, GPU,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기업의 핵심 기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장악한 회사가 바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쪽입니다. 이를 실제 사례에 대입해보면 오라클은 앞서 확인했듯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인프라 매출이 84% 급증했습니다. 향후 AI 에이전트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를 구동하려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를 거쳐야 하므로 이들은 전형적인 통행료 징수자입니다. 알파벳 역시 클라우드 부문의 48% 성장과 이 4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AI가 코드를 생성할수록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수행되는 연산량은 늘어납니다. 1분기 기준 고객들의 API 분당 토큰 처리량은 160억 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의 100억 개에서 60%나 치솟은 수치입니다. 이 또한 통행료 비즈니스의 증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또한 39% 성장하며 515억 달러의 클라우드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파일럿 사용이 활발해질수록 애저의 서버 가동량은 증폭됩니다. 성장을 함께 공유하는 모델이라 볼 수 있죠. 일종의 길목을 지키는 수혜자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AI 생태계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GPU가 필요하기에 가장 근본적인 수익 창출원 역할을 합니다. 반면 그 반대편을 보면 AI가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 자체를 직접 수행해버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딩 결과물이 곧 상품인데 인공지능이 코드를 짜는 시대가 되면 해당 상품의 희소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 기능을 제공하는 SaaS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는 서비스나우나 IBM 같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단편적인 기능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나우는 대형 기업의 IT 운영체계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IBM은 메인프레임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IBM의 소프트웨어 매출이 11%나 급성장한 비결도 이러한 시장 지배력 덕분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들의 영향력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지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 엄격한 시험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여지없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 수익의 길목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인가라는 위태로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발을 내딛는 순간 주가의 향방도 완전히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기술주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 회사는 AI 생태계의 통행료를 받는가? 아니면 AI가 이 회사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가? 만약 전자의 확신이 있다면 현재의 거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충분히 버텨낼 것입니다. 반면 후자에 가깝거나 경계에 있다면 매 분기 실적 발표는 생존을 건 시험이자 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술주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실적 발표 시즌 그 이상입니다.
AI가 촉발한 구조적인 지각 변동과 유가, 금리 등 대외적 압박이 맞물리면서 기술주 내부적으로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드를 파는가, 아니면 연산 능력을 파는가, AI가 단순히 비용만 줄여주는가, 실제 매출까지 일으켜주는가, 고객의 이탈 비용이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동일한 기술주라도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범주로 묶어 일괄적으로 투자하거나 멀리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냉철한 선별의 눈으로 한 종목씩 세밀하게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4월 29일에는 알파벳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되며 5월 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지표가 확인되면 오늘 강조한 선별 기준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